트럼프 대통령이 의료진과 참모진의 만류에도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가자마자 취재진 앞에서 보란듯이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는데요. 3박 4일 만에 급히 퇴원을 감행한 것은 아무래도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완치가 안 된 채로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백악관이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 됐습니다. 정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을 의심되는 독감 백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김호랑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와 인터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일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의원들 기회 되는 대로 인터뷰 해볼 건데요. 오늘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통신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김준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타임즈 소식 전하기 전에 퀴즈 이벤트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가 퀴즈 낼지 잘 모르니까요. 귀 기울여서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이 쌀쌀해진 가을에 커피 한 잔씩 하시라고 저희가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저희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전날, 그저께 주호영 원내대표와 청계산에서 만찬을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좀 과했는지 네.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1시간 전쯤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네. 다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반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니까 급체 때문에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 오전에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미열을 느껴서 아하. 검사를 받고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오전에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지난 1일 이후 이 직원과 접촉한 인사 명단을 민주당이 좀 수집해서 해당 인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이후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는데 아직 정확한 이 판정 결과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년 원내대표 혹시 정말 결과가 안 좋았다면 지금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있고 정치권이 그러네요. 정말 큰 사실 이제 그 결과를 굉장히 긴장해서 보고 있었는데 음성이 나와서 참 여러모로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낙연 대표 오늘 경총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정 3법 이야기가 아무래도 경총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겠죠? 네, 이낙연 대표 발언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 그러니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 세 가지 법인데 이 법들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며 보완하겠지만 이걸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을 박은 거죠. 네네. 이에 대해 송경식 경총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다. 이는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 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론 이제 공정 3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전에 했습니다마는 노동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 규제와 관련된 공정 3법과 뭔가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거의 과격한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일단 그 김종인 위원장의 어제 얘기가 오늘 다시 올라온 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오늘 경총을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에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올렸는데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 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 벼랑에 내몰리고 있고 노동 안정성이 몹시 취약한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건 너무 가혹한 메시지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야당의 제안을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제안했냐면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지를 놓고 이 김종인 위원장의 뒷의가 뭐냐 좀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단 이 노동시장 개편이라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경제계 그리고 보수신영의 수건이었던 점 이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뭐 경제민주화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찬성 입장이라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원래 지지자들로부터 너무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꺼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내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일단 팽수는 안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야당 측에서 이야기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관련된 증인들이라든지 뭐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뭐 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해서는 지금 뭐 국방위 또 그 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뭐 이렇게 세 개 상임위가 걸쳐 있는데요. 네. 일단 국방위 관련해서는 이게 어제까지는 이 국감 계획서도 채택이 안 됐다가 오늘은 이제 계획서는 채택이 되긴 했는데 증인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국감을 하면서라도 중간에 채택하자 뭐 이런 얘기를 뭐 국방위원장이 하긴 했는데 여야 간의 합의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상태고요. 일단 그 국방위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이 아들 서 씨 본인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한교호 의원이 나 이렇게 하면 간사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 추 장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당시 이제 군복무 당시에 이제 무릎 수술을 집도한 이제 의사 A 씨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채택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지난 5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이 의사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그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뭐 의사, 변호사 등은 이제 자기 직무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는 이제 그 발설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사유로 해서 이제 증언을 거부할 출석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법사위에서도 역시 이 추미애 장관 및 뭐 아들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추 장관 의혹 이제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들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역시 야당에서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했고요. 이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야당에서 증인으로 요구를 했는데 뭐 재판 독립성 침해 등의 이유로 이 민주당이 역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정감사를 그러면은 뭐 보이콧을 한 해 만에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는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안 그래도 오늘 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뭐 보이콧도 뭐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데 대해서 사실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딱 잘라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죠.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이제 여당에 대해서 이제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이제 거듭 요구를 하면서도 결국 그 일단 시작은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교호 의원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강경화 장관 남편 미국행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이 좀 약간 논란이 있는가 봐요? 네, 이 글이 현재는 삭제된 상태고요. 어떤 네네. 내용이냐면 이일병 교수, 그러니까 강 장관 남편이죠. 이일병 교수 이해가 된다.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하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육군 중장 출신인 한 의원은 이일병 교수의 이름을 군 계급에 빗대서 강 장관도 이해는 된다. 장관이 1등병과 그러니까 일병 1등병과 같은 말이거든요. 1등병과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 점점점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유치한 느낌이 좀 드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비아냥거린 거고요. 그리고 민경욱 그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민 전 의원이 미국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뭐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거기에 대해 민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장관 남편이 요트사로 미국 여행을 떠나서 국민들이 난리치니까 여당 의원들이 민경도 똑같이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에 요트 사서 동부해안 여행하려고 미국 간 이 외교장관 남편과 애국하러 건너와서 애쓰고 있는 민경우랑 똑같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아내를 외교장관 시켜줘 봐라. 바로 짐 싸들고 귀국할 테니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피켓 시위를 하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런 목소리를 미국에서 내고 있는 민 전 의원이 네. 다시 이런 페이스북 글을 남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전해드리면 이 와중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네. 오는 2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LA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간증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내용이 좀 알려지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신영대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일병 교수를 비판하기 앞서서 미국 백악관 앞에서 시위 중인 민경욱 전 의원과 종교 모임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들 잘 가시네요들 근데 다들. 네. 그리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외교부 장관 시켜주면은 뭐 가겠다는데 이 아내분 의견도 좀 물어봐야죠.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으신지 본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지금 37대 정책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 37대 정책과제는 사실 뭐 전 분야에 걸쳐서 뭐 이제 뭐 성폭력 대책 관련 내용도 있었고요. 뭐 이제 뭐 아니면 뭐 정부와 관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그 자체로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 이제 이 발표에서 두드러진 거는 그 이른바 철가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발표한 내용인데 이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이제 뭐 국민들로부터 정책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정책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까지를 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제 음식 배달처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 내용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또 화제가 됐던 소식에 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네. 편지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 씨의 아들은 편지에서 대통령을 향해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썼고요. 그러면서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글을 맺었거든요. 이 내용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를 바라면서 위로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으로 해경의 조사, 그러니까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편지가 사실 지금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도착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쓸 계획이다. 이게 청와대의 설명이었고요. 이게 어떻게 내용으로 쓸지는 청와대는 그것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또 상식적으로 30km 거리에 바다 수영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뭐 굉장히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생각하고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집에 그러니까 자신의 학교에 와서도 이렇게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와서 그런 명예 무슨 교사같이 수업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할 정도였다. 월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이 댓글들을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경악스러운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믿든 간에 본인의 자유긴 하지만 이 아버지를 잃은 고교생을 향해서 이런 악담이나 댓글 공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자제를 좀 해줬다. 좀 좋겠다. 더군다나 본인들도 자실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참담했어요. 예, 우리가 속된 말 눈이 썩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내가 이런 글을 읽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부디 그 이모 씨 아들인 이 고교생이 그 댓글들은 보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친형을 겨냥해가지고 뭐 굳이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돈 욕심 때문에 조카를 앞세웠다. 뭐 이렇게 노골적인 비난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 뭐 북한 쪽에서도 좀 비난하는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양식을 가진 시민이라면은 그런 행동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뭐 청와대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이제 대통령이 쓴 답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언제 전달한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는 거죠. 일단 오늘 유족인 아들의 편지가 언론에 소개된 데 대해서 일단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한 메시지인 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민석 대변인이 발표한 바를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이 해경 조사 및 수색 결과
결과를 기다려보자.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또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를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 그 아들의 편지에 대한 답신 성격인 셈이고, 다만 이제 이것과는 별도로 이제 이 편지가 아직까지는 청와대로 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오면은 이제 거기 써 있는 주소로 이제 직접 답장을 쓴다고 했는데, 좀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답장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서 비난을 했다고요? 예, 아까 오기 전에 얼핏 이제 그런 네네. 보도를 봤는데요. 뭐 그 상세한 내용은 지금 아직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어이가 없네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유족들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의문사를 한 거죠, 사실은. 네, 오토 원비어 유족과 연대를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숨진 공무원의 네. 형 이래진 씨가 서울주재 유엔인권사무소를 찾아가서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씨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구했다면서 반 전 총장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이죠. 원비어 사례가 있으니까 그 가족들과 연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원비어 유족이 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북한을 상대로 냈어요. 그래서 이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5억 불을 배상을 받을 것을 지금 법원에서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고 있는 활동이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결시키고, 얼마 전에는 베를린에 있는 한 호스텔이 북한 자산으로 이제 동결이 돼서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네, 유족을 가족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뭐 연대, 특히나 유엔 측에 이 형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엔에서 조사를 좀 해달라.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고요. 네, 오랜만에 우리 박정호 기자님께서 네, 퀴즈를 내주시는. 그렇습니다. 항상 퀴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오늘 깜짝 퀴즈 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튜브 스타인 이근전 대위, 또 랍스터 급식 영양사 등 여러 화제 인물들이 참고인으로 언급됐었는데요.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EBS 인기 캐릭터도 채택이 됐었습니다. 이 펭귄 캐릭터인데요. 나이는 11살, 고향은 남극이고요. 유튜브 20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EBS의 슈퍼스타,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 이름 3글자 아니고요. 2글자입니다. 진심입니까? 헷갈린다. 저는 3글자가 더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 사실. 그래요? 예, 요즘 제 아이가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생각나요. 이건 아니고요. 2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인사법도 있어요. 팽아, 팽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정답과 당첨자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휴대전화 이용자 중 90% 이상이 4G 그리고 5G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 공급량에 따라서 휴대전화 이용요금 3만 원대부터 10만 원이 넘어가기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근데 최근 이통사들이 원가에 비해서 너무 높은 공급가를 책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폭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들여다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통신사들이 4G 그리고 5G 공급가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 이 원가보다 너무 비싸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살펴보신 바에 따르면은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통신사 내부 자료를 구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만, 네. 공급 원가가 보통 3만 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월 평균 1인의 매출액 평균을 내보면은 네. 5만 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의 이익을 지금 붙였다는 건데 평균으로. 네. 이게 이제 고가 요금제 가령 뭐 13만 원, 10만 원대 요금제로 가면은 그 이익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가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액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큰 마진을 붙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봐더라도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이게 뭐 평균적으로 봐도 거의 2배에 가깝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국가나 뭐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어떤가요?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높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가령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요금제가 훨씬 간편합니다. 우리는 요금제 구간이 막 10개, 7개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구간을 설정해 놓고요. 그 전체 가장 고가 요금제가 한 $85, 그러니까 한 9만 얼마 정도 돼 있는데 네네. 대한민국은 13만 원짜리가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제한 요금제인데 미국은 한 9만 원대인데 왜 우리는 13만 원씩 받아먹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면 뭐 아마 통신사들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 요금제가 훨씬 더 복잡한 데다가 아주 고가의 요금제 구간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네. 소비자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죠. 저도 사실 할 때 이게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갖고 뭐가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사실 추천해주는 대로 거의 가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통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할인 제도들이 있다. 뭐 청소년 요금제라든지 뭐 실버제라든지 그리고 뭐 가족끼리 좀 이렇게 깎아서 쓰는 가족이 함께 쓰게 되면 가족 할인제라든지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내는 게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여기저기 자료들을 얼기설기 가져와서 얘기한 거라면 그런 논리에 또 밀릴 수가 있는데요. 네. 통신사 내부 자료를 공개한 거 아닙니까? 네네. 통신사가 자기 내부의 통계를 잘못 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신사가 3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회사 거의 자료를 제가 공개한 건데 그 자료가 잘못했다고 반박을 하면 제가 헛웃음밖에 안 나오죠. 통신사 내부 자료가 뭐 통계가 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변명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정확하지 않고요. 물론 요금제 자체는 굉장히 알뜰폰이라든가 저가 요금제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상당수의 젊은 층과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에 기반한 여러 가지 고가 요금제들에 소비자들 눈속이 많이 숨어 있다. 저는 그 점을 또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특히나 활동을 뭐 많이 하는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세대 같은 경우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데 결국 데이터 사용량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뭐 책정된 가격을 본다면은 상당히 높다.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령 이런 거죠. 데이터를 가령 10기가를 쓴다, 5기가를 쓴다, 뭐 무제한으로 쓴다고 할 때 네. 그 용량의 차이가 요금이 5만 원, 6만 원씩 차이가 날 정도의 원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거의 봉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지적한 것이죠. 네. 물론 통신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할인 제도나 저가 요금제도 많이 구비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개선되어 있습니다만 네네. 평균으로 보면 통신사가 여전히 고가 요금제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에서 이렇게 마진이 많이 안 붙기 때문에 고가에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5G 서비스가 지금 네. 한 15% 정도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100% 서비스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고가 요금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제대로 서비스하면서 적정가를 받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5G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네. 고가의 5G 요금을 받는 것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5G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LTE 서비스를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네. 시설 투자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LTE 서비스를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추가로 받으시는 겁니다라고 고지를 해주고 네. 5G 서비스를 추가로 받으시겠다고 하면 $10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5G 서비스라는 그 요금 구간을 4-5개를 별도로 신설해서 4G 서비스보다 더 높게 받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 미국의 통신사에 비해서 훨씬 더 부정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E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5G를 쓰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뭐 케이블 뭐 이런 거 신청을 했을 때 채널 몇 개를 더 추가하듯이 추가 사항으로 하는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5G 서비스로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지금 인프라가 다 갖춰주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5G 서비스는 뭐 전체 15%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다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아니까 네. 정직하게 5G 서비스가 충분치 않으니까 LTE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5G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더 추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게 결국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비용은 지금 원가에 공급 네. 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공급 원가도 사실은 이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서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약간 상당한 그 마진을 많이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도 보면 가령 뭐 광고료라든가 뭐 기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판매점 대리점에 지불하는 장려금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네. 그게 지난 10년간 한 48조 원 가량 되니까요. 그걸 다 소비자가 다 그 돈을 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소비자에게 핸드폰을 구입하는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 돈 내고 자기가 장려금 받는 꼴이라서 아하.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감에서 이 문제 제기하실 거라고요. 네, 내일 이 문제 다시 제기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우리 의원님 연결된 김에 여러 가지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이일병 교수 미국행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뭐 부적절했다라는 약간 좀 유감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강경화 장관이 공인인데 네. 공인의 가족이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장관의 남편이 과연 공인인가? 공인의 가족으로서 좀 더 적절한 처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 장관의 남편을 공인으로 취급해서 마치 장관을 혼내듯이 혼내는 것도 약간 좀 부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좀 이런 일 없게 잘해라. 이 정도에서 꾸짖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네. 이걸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마누라가 장관이지 내가 장관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예, 아마 참 지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좀 코로나 전국인데 또 요트를 사러 갔다 이게 좀 더 국민들 감정을 좀 거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럴 때일수록은 본인이 진짜 공인이 아니고 사적인 뭐 프라이버시가 있겠지만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장관의 남편이 공인은 아니지만 어떤 국민 눈높이에 좀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경찰이 지난 3일 광화문 개천절 집회에 차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또 얘기가 많았어요. 뭐 명박상성에 이어서 재인상성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자, 9일도 마찬가지로 뭐 집회 뭐 원천 봉쇄 그리고 차벽을 설치할 것이다. 만약에 또 다시 집회가 있다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감염 막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하는데 또 이와 또 배치될 수 있는 게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게 집회의 자유라든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 선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이 난리가 났고 또 8.15 집회 때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어겨서 또 국가가 직접 지불한 비용과 또 기회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건 지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매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할 때 단 한 번 막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막아온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좀 자제해달라는 건데 그동안 무한대로 그 집회를 허용해 왔는데 이제 방역 때문에 제한한 걸 가지고 독재다 뭐 좀 산성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 4월에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겠죠? 그거는 지금 당원들의 의사를 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당원 투표 형식으로 전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네네. 당원들이 내자고 하면 내고 내지 말자고 하면 내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장 선거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게 아닌가 늘 항상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당의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 입장을 정할 생각입니다. 아하, 당에서 후보를 낼지 이게 결정이 된 후에 입장을 말씀을 하시겠다. 후보를 안 낸다고 하는데 나가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그럼 당에서 그럼 후보 낸다 그러면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네. 주변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꼭 먼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클릭한 화제 뉴스 알아보는 클릭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네이버 소식이네요. 네, 오늘 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어이쿠. 이유는요, 쇼핑 분야의 검색 결과 노출을 자사에 유리하게끔 바꾼 겁니다. 부당하게요. 네, 현재 네이버는 쇼핑 분야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네. 무려 점유율이 70%가 넘는데 이런 네이버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좀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네네. 2012년 초에는요. 자사의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2달 정도 앞두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 미만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드러나겠죠. 네네.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린 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해 7월에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이후에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의 노출이 유리하게끔 조치를 하는데요. 2015년에는 네이버페이 출시를 2달 앞두고 조율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 임원의 요청이 일단 있었고요.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풀어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네이버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했어요. 경쟁사에 네, 큰 반발이 또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방식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사후에는 점검까지 합니다. 검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자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자사에서 만들어낸 제품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슈퍼마켓에서 좋은 데다 진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눈에 띄는데 들어가자마자. 자, 그래서 잘 팔렸대요. 뭐 아무래도 노출이 클릭으로 이어지고 클릭이 이제 거래로 이어지니까 분명히 이제 장점이 있었겠죠. 그 결과 보면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이 급상승합니다. 2015년에 4.97%였는데 2018년에 21.08%로 급상승하고 반대로 타사들의 점유율은 크게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76억 원 이제 이 과징금이잖아요. 올린 이윤에 비하면 조금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네, 정확히는 267억 원. 네네. 그러니까 267억 원 과징금이니까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낙태죄 개정안이 내일 입법 예고가 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이죠. 낙태죄에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임시 초기에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현 낙태죄가 인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거였고요. 올해 연말까지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초기인 14주를 명시했고요. 추가로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반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서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로 했었고요. 개정은 되지만 어쨌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헌재 결정에서 퇴행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마지막 소식은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돼서 대구로 압송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침에 6시쯤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에 대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든요. 오후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경찰청이 마련한 격리 유치장에서 머물면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30대 남성인 A씨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 3월에는 N번방 사태 그리고 7월에는 손정우 미국 송환 불발 사건으로 급부상했었죠. 초기에는 네티즌들의 좀 지지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 지지로 인해서 또 6월에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성범죄자들 또 이슈가 된 살인범들 심지어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기 이르는데요. 그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속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누명을 쓴 한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또 한 대학 교수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이 사이트에는 신상이 무단 공개된 억울한 피해자들도 다수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2기 운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9월 11일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1기 운영진들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2기 운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글이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주소를 변경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차단이 된 상태고요. 경찰은 A씨 조사를 토대로 2기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우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의 뒤를 이어받아서 2기 디지털 교도소가 개설된 만큼 운영자끼리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클릭 한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깜짝 퀴즈 정답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되면서 더 화제가 됐던 캐릭터죠. 펭귄 캐릭터고요. 남극이 고향입니다. EBS의 효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캐릭터 이름 뭐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펭수입니다. 펭수. 펭수. 그렇다면 펭수 이번 국감에 출석을 할까요? 출석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셨어요. 못 들었네요. 예. 출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않겠죠. 예. 펭수 측은 오늘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캐릭터의 세계관 그리고 신비감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했다라고 합니다. 펭수를 참고인으로 부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요. 펭수 덕에 수입이 늘어난 EBS가 저작권료는 제대로 주는지 노동 착취는 없었는지 이런 거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불렀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 생각나네요. 그 펭수 팬클럽이 참고인 지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었죠. 맞아요.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벤트성인 국정감사보다는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너무 많은데요. 총 10분 추첨을 했습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받으실 이 10분께 개별 연락을 드리고 또 당첨자 명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퀴즈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되니까 내일도 이브닝쇼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핫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 정부가 상온에 노출된 논란이 있었던 독감 백신에 대해서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3부에서 김호란 교수와 함께 이 검사 결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재현의 사건 파일에서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영아 두개골 골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